자, 앞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그 대화 나눌 때나 그런 정도는 괜찮은데 강의를 한 시간 오고 나면 마스크가 다 젖어요. 입김에 의해서 다 젖어가지고 이게 코 등을 말하면서 다 습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 헐어가지고 염증이 생겨서 병원을 좀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 숨이 가쁜 거예요. 계속 마셨던 공기를 내뱉었던 공기를 다시 마시니까 말할 때 숨이 헐떡이고. 자, 104페이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좀 전에 했던 거를 복습하려고 그래요. 우선 먼저 제목은 104페이지 비율분석법이라고 써놓고요. 요거 써놓고요. 요를 갈 거예요. 자, 가기 전에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거 잘 소화하셨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죠. 이쪽에는 승수요. 승수법에 대한 걸 할 거고요. 이쪽에는 수익률법을 할 건데요. 먼저 승수법을 쭉 나열을 해보자는 거죠. 승수는 우리 소득과 똑같이 갖다 붙이면 돼요. 충, 그 다음에는 순, 그 다음에는 전, 그 다음에 후. 총이 뭐였죠? 총소득 갖다 붙이세요. 승수 이렇게. 그 다음에는요. 순영업소득 승수 줄임말 순소득 승수. 그 다음에는요. 세전 현금 흐름 승수 줄임말 세전 승수. 그 다음에 세후 현금 흐름 승수 줄임말 세후 승수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런데 승수를 붙일 때 갖다 이렇게 붙여 놓고요. 분수로 돼 있다 그랬어요. 분수로 갖다 붙이면 되는데 분모가 명칭 따라 붙인다 그랬죠? 그러면 분모가 뭐겠어요? 총소득이죠. 그리고 분자는 총투자액이죠. 근데 승수가 여러분 그 총소득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죠? 가능 총소득이 있죠. 가능. 그러면 이렇게 갖다 붙이세요. 가능 총소득 승수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 뭐 있죠? 유효 총소득 있죠. 그러면 유효 총소득 승수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갖다 붙이면 돼요. 가능과 유효를. 가능 총소득 승수는 가능 총소득 붙이면 돼요. 유효 총소득 승수는 유효 총소득 갖다 붙이면 돼요. 말뜻 이해가 되셨죠? 자, 그다음 순소득 승수는 분모가 뭐예요? 순영업소득을 쓰면 된다 그랬죠. 분자는요. 총투자액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분모는 세전 뭐죠? 세전 현금 흐름이죠. 분자는 지분 투자액을 쓴다 그랬죠. 여러분을 위해서 연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혼자 연습하게 만들지 마세요. 분모는 네, 세후 현금 흐름입니다. 분자는 지분 투자액을 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승수법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수익률법 그러면 수익률이 나와야겠죠? 수익률법 수익률입니다. 무슨 수익률이 있죠? 자, 우리 이놈하고 짝은 여기서 배우지 않는다 그랬죠. 자, 여기에서부터 세 개 있죠. 제일 첫 번째가 뭐였죠? 종합이 총입니다. 종합 자분자 붙여도 되고 빼도 되고 종합 자본환원율 혹은 종합환원율이라는 게 있다 그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지분배당률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지분 투자자 몫으로 배당되는 율입니다. 그 다음 세후 수익률이라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세후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개 분수입니다. 그런데 수익률의 경우는 분자의 소득이 올라가야 됩니다. 종합이 총이니까 총과 짝이 되어지는 수익은 순영업소득입니다. 지분은
사실 지분 수익이니까 세금 계산하기 전에 수익이 들어가야 됩니다. 세전 현금 흐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후 수익률이니까 세후 현금 흐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분모의 작은 투자액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기는 무슨 투자액입니까? 총 투자액이죠. 무슨 투자액입니까? 지분 투자액이 들어가야겠죠? 지분 투자액입니다. 여기도 지분 투자액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서로 짝인지 대응 관계를 맞춰가야 됩니다. 얘와 얘가 역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역수, 이렇게 역수입니다. 그래서 역수 관계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수하고 수익률 비교, 승수 수익률 비교 잘 해 놓으십시오. 승수법, 수익률법. 특히 수익률의 명칭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 헷갈리지 않도록. 뭐라고요? 종합자본환원주. 그 다음에 지분배당주. 그 다음엔 세후수익률. 이렇게 명칭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비율분석법으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율분석법입니다. 비율분석법은 여러분 할인현금 흐름분석법은 제목이 뭐예요? 할인이죠. 그럼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한다는 뜻이에요? 할인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할인한다는 뜻이죠. 그럼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는 얘기는 화폐의 시간 가치 고려한다는 뜻이에요?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고려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어림셈법은 한 해 것만 따지고 화폐의 시간 가치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비율 분석법도 화폐의 시간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것은 아까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고려합니다. 그러나 비율 분석법,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자, 비율 분석법의 제일 첫 번째는 대부 비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대부 비율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대부 비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부 비율과 똑같은 말이 대출 비율이에요, 이게. 대부 비율이 일본식 표현이라 해서 대출 비율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저 말을. 그런데 대출 비율이라고 부르는 저 말이 요 말이 똑같은 말인데 시험에는 대부 비율이란 말이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온 말을 써놓은 것입니다. 요걸 융자 비율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저당 비율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 비율, 대출 비율, 융자 비율, 저당 비율 이것이 바로 여러분 LTV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LTV입니다. LTV. 그런데 대부 비율은 분수입니다. 분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동산 담보로 돈 빌려주는 거다. 그러니까 분모가 부동산 가치. 분자는 융자액입니다. 그래서 분자는 융자액. 대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출 받는 금액, 대출해 주는 기관 입장에서는 대출 금액, 대출액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따라서 요 융자액입니다. 그럼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을 대부 비율이라 한다. 일상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담보 인정 비율. 용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요. 대부 비율 또는요. 대출 비율, 융자 비율, 저당 비율 같은 말. 이거는 금융에서도 나옵니다. 이게 나오면 금융인지 투자론인지를 구분하지 못할 만큼 겹칩니다. 꼭 잘 알고 계십시오. 담보 인정 비율. 부동산 가치분의 융자액. 그러면 여러분 1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1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6천만 원을 융자해줬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곱하기 100 해주면
몇 퍼센트? 예? 60%. LTV 60%입니다. 저게. 그래서 담보 인정 비율이 60%다. LTV가 60%다라는 말은 저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대부 비율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십시오. 나중에 이제 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변형할 겁니다. 이렇게 변형해서 부동산 가치 곱하기 LTV 하면 융자액이 나옵니다. 앞으로 융자 받을 금액이면 융자 가능한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1억짜리 부동산이고 LTV가 60%다. 그러면 6천만 원 융자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대부 비율의 의미를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머리 앞에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 방금 제가 이 식의 위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랬습니다. 부동산 가치 곱하기 LTV 이렇게 바꾼다고요. 그러면 융자액. 근데 앞으로 융자 받을 금액이다. 그러면 융자 가능한 금액이죠. 아직 안 받은 거니면. 이해 가셨어요? 혹은 융자액의 대출액이라고 그랬죠. 그럼 대출 가능한 금액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그럼 이제 1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1억 원짜리 담보로 해서 만약에 50%다. 이게 50%다. 그러면 50%를 적용하면 5천만 원 융자가 됩니다. 이게 50%일 때. 그러면 1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60%다. 그러면 6천만 원 융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놓고 볼 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쓰겠습니다. 그러면 1억 원을 담보로 해서 1억 원짜리 부동산 담보로 해서 LTV 50%를 적용했을 때는 대출 가능한 금액이 5천만 원. 그렇지 않고 60% 적용하면 이렇게 6천만 원. 이것을 LTV 규제를 완화한다 그래요. 그럼 LTV 규제가 완화되면 대출이 늘겠죠. 대출이 늘리면 구매력이 증가합니다. 그럼 부동산의 수요가 는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대부 비율 LTV의 의미를 잘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대부 비율을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세트로 같이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부채 비율입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부채 비율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부채 비율이 뭐냐면 부채 비율은 분모가 자기 자본, 분자가 타인 자본, 분모가 자기 자본, 분자가 타인 자본. 그런데 이렇게 부르는 말보다 여러분 자기 자본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랬어요? 네? 두 글자로 자본 그랬죠. 다섯 글자로 지분 투자액 그렇게 했죠. 지분 투자액 요게 자본입니다. 타인 자본을 두 글자로 부채 다섯 글자로 저당 투자액 그랬죠. 자본분의 부채예요. 자본 총액분의 부채 총액을 가리켜서 부채 비율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대부 비율이 60%인 경우로 한번 볼까요? 대부 비율이 60%일 때 부채 비율은 얼마가 될까? 그걸 한번 따져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위에 거하고 연결해 볼까요? 자, 이 경우는 내 돈이 얼마란 얘기예요? 4천만 원, 빌린 돈은 6천만 원. 그럼 자기 자본이 4천만 원인 것이죠.
그리고 빌린 돈이 6천만 원이라는 뜻이죠. 그럼 100분율로 환산하면 1.5가 100분율로 환산되면 150%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대부 비율이 60%이면 부채 비율은 150%가 된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의 관계 여러분 잘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을 같이 알아두시되 헷갈리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대부 비율이 있고 그리고 부채 비율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헷갈려요. 이 두 개 단어가. 그래서 초보자들은 아주 많이 헷갈립니다. 혼동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대부 비율이 증가하면 부채 비율도 증가해요. 대부 비율이 증가하면 부채 비율도 증가한다. 근데 대부 비율이 조금 증가하면 부채 비율은 아주 많이 증가해요. 그래서 저 관계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의 관계. 먼저 이렇게만 딱 알아두십시오. 기초 과정이니까. 그러면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기본 과정에 들어가서는 대부 비율이 만약에 좀 증가했을 때 부채 비율이 얼마만큼 증가하는지 뭐 그런 것도 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 왼쪽 사이드에 있는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부 비율이 50%다. 그럼 부채 비율은 몇 %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부 비율이 50%다. 그러면 분모는 100분의 5천. 1억 분의 5천. 1억 분의 5천. 50%다. 그러면 여기는 5천분의 5천이 되겠지. 그럼 100%다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해봐요. 기본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가 1억 원이다. 만약에 5천만 원 빌렸다. 그럼 몇 %고? 대부 비율은 50%고. 그럼 부채 비율을 이야기해 보자는 말이지. 내 돈이 얼마고? 5천. 빌린 돈이 5천만 원이고. 그럼 5천만 분의 5천만 원이니까 몇 %가 돼요? 왜? 100%가 되죠. 100%죠. 그래서 대부 비율이 50%면 부채 비율은 100%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봐봐요, 여러분. 대부 비율이 약간 증가한다고 이렇게 해볼까요? 50에서 60으로 약간 증가했대. 그럼 부채 비율은 얼마만큼 증가하나 볼까요? 100에서 150% 아주 많이 증가했지. 대부 비율이 약간 증가하면 부채 비율은 아주 많이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의 관계 제가 기본 때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냥 땡겨서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먼저 보시고 다음에 제가 또 이론 강좌, 기본 강좌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또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대부 비율 용어 알아두십시오. 이제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으로 부채 감당률이라는 용어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부채 감당률이라는 용어인데요. 이거는 DCR로 표시합니다. DCR. 아까 대부 비율은 LTV. 얘는 LTV 이렇게. 나중에 DTI는 또 기본 이후에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 부채 감당률 DCR. 부채 감당률 아주 중요한데요. 부채 감당률은 뭐냐? 분수인데 의미가 이런 뜻이에요.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느냐를 나타내요. 분자는 순영업소득. 분모는 부채 서비스예요. 우리 현금 흐름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현금 흐름 영업의 현금 흐름 계산. 자 유입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총. 그 다음에 총이 두 개니까 총총 순수. 총 순, 전, 후 이런다고 그랬죠. 빠져나가는 사이사이 유출이 뭐라고 그랬죠? 공, 그 다음에 영, 그 다음에 부, 소라고 그랬죠. 그럴 때 제일 첫 번째는 가능총소득, 그 다음에 유효총소득,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 그 다음에 세전 현금 흐름, 세후 현금 흐름 이렇게 유입은 총, 순, 전, 후에 썼습니다. 유출은 공, 이게 뭐였죠? 공실 및 불량부채에 의한 손실액, 공실 및 불량부채. 이건 뭐였죠? 영업경비. 이건 뭐예요? 부채 서비스액, 영업소득세. 그래서 순영업소득 분자로 쓰고 부채 서비스액 분모로 써서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느냐 이 정도를 나타내요. 둘이 똑같으면
뭐죠? 분자와 분모가 똑같은 뭐죠? 1이죠. 근데 분자값이 크면 1보다 크다. 분모값이 크면 1보다 작다. 그럼 만약에 1과 비교했을 때 이게 1보다 크다 라는 말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뜻이죠.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고 돈이 남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1보다 작다 그런 말하면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다 그런 뜻이에요. 순영업소득이 1보다 커서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있다. 그러면 1보다 크면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 부채 감당 능력이 있다. 그런데 순영업소득이 1보다 작다. 그러면 부채 감당 능력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채 감당률의 개념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니은 보십시오. 부채 감당률이 1에 가깝다는 말은 순영업소득과 부채 서비스액이 같아진다는 걸 의미하고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자는 이제 뒤에서 배울 겁니다. 돈을 빌려주는 기관을 대출자라 그래요. 돈을 빌리는 쪽을 차입자라 그래요. 금융에서 할 거예요. 대출자가 빌려주는 쪽, 차입자는 빌리는 쪽이에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쪽과 돈을 빌리는 쪽이 다 같이 위험에 처해 줄 수 있어. 왜냐하면 빌려주는 쪽은 자칫하면 못 받아. 빌린 쪽은 못 갚아. 이해가셨어요? 네. 못 갚으면 그 다음에 신용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자와 차입자가 모두 위험에 처해 줄 수 있습니다.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매기간에 원리금 상환액을 감당하기에, 즉 원리금 상환액이 부채 서비스액이죠.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보다 작으면 다른 재원으로부터 그 나머지를 충당해야 한다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채 감당률은 1보다 클수록 부채 감당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대출기간은 차입자의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클 뿐 아니라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적어도 1.2 이상 되길 바라요. 1.2 이상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가 볼까요? 여러분 분수에서 나중에 이제 제가 기본 대출로 많이 더 이야기 많이 해드립니다만 분수에서 위치를 바꿀 때 얘하고 얘 위치 바꿔도 되는 거 아세요? 얘하고 얘하고 위치를 바꿔도 등호가 성립하는 거 아세요? 분자 거하고 바꾸는 거예요? 분모 거하고 바꾸는 거예요? 분모 거하고 바꾸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남의 집으로 갈 때는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언제나 겸손하게 아래로 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다시 얘하고 분수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분모값하고 맞바꿀 때 등호는 항상 성립한다. 분자하고 맞바꾸는 거 아니다. 얘가 남의 집으로 갈 때는 위로 가는 거예요? 아래로 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아래로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밑에 거하고 바꾼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바꿔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인데 뭐분의 뭐예요? 부채 감당률 DCR분의 순영업소득. 이 말은 순영업소득을 부채 감당률 DCR로 나눠주면 뭐가 된다? 부채 서비스액이 된다. 진짜 많이 활용하는 식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이런 얘기는 주로 기본 때부터 이제 좀씩 다루기 시작해서 심화 때는 진짜 많이 해 저런 거. 근데 기초 때는 보통 이런 거 안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여러분 충분히 이런 정도는 하실 수 있다고 보고 바로 다루어 드리는 거예요. 분수에서 바꿀 때 분모값과 바꾼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배우는 것은 절대로 진짜 거의 대부분 한 80% 이상이 초등학교 6학년 걸 넘지 않고요. 나머지 20%가 초등학교 6학년 걸 살짝 넘는 중학교 1학년 정도 수준 것이 나머지 한 20% 됩니다. 우리 계산에 나오는 건. 그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로 그 이상의 건 하지 않아요. 원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야. 시험에도 잘 나오지도 않거니와
그런 얘기를 하면은 너무너무 어려워하시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가 다 대부분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인데 요즘에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산수라고 안 하고 수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원리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요즘 애들은 정말 수준 높아요. 여러분 간혹가다 초등학교 한 5학년 애들 거 이 수학 문제 같은 거 한번 보시면요. 진짜 어려워요. 어렵다고 문장으로 돼 있는 거 못 맞춰요. 한참 생각해야 되는 그런 거 많아요. 그렇게 원리를 묻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많이 써먹으니까 이것도 잘 알고 계십시오. 제가 기초과정일 때는 뭐 시험에 얼마만큼 중요하다 별표 치라 이런 말 안 해요. 왜냐면 기초과정은 다 중요한 것만 하는데 다 중요한 것만 해요. 그러니까 안 하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보면은 말을 해요. 대부 비율 빨간색 저렇게 테두리 한 이유가 있어요. 다. 이것도 이렇게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채무 불이행률. 채무 불이행률. 채무 불이행률이라는 게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률은 뭔데요? 채무 불이행률. 분수. 채무 불이행률은 분모가 유효 총소득 이고요. 분자는 이건 들어온 돈 총액이에요. 이건 나가는 돈 총액으로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채무 불이행률인데요. 채무 불이행률은 밑에가 들어온 돈 총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분자가 나가는 돈 총액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 빼면 순영업소득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부채수비세까지 맞아 빼는 거예요. 세금은 아직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실 및 불량부채는 못 받은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하튼 가볍게 채무불이행률은 좀 알아두십시오. 제가 여기다 네모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식에서 쭉 살펴보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채무불이행률 저게 커지면 커질수록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진다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서비스액이다. 이렇게 자 비율 갖고 따지니까 뭐다? 비율분석법이다. 그리고 기초과정에서 비율분석법 강조한 것은 이 두 가지는 진짜 중요하니 강조를 드렸습니다. 대부비율과 부채비율. 대부비율과 부채비율은 같은 세트로 그리고 부채 감당률 이렇게 대부비율과 부채 감당률 두 개는 꼭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만큼 105페이지 부동산 금융으로 넘어가죠. 이제 부동산 금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금융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금융에서 금융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먼저 금융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금융이란 금융은 뭐의 줄임말인지 아세요? 네, 금융이란 말은 뭐의 줄임말이냐면요. 자금, 융통 요걸 줄여서 금융이라고 부릅니다. 금융입니다. 금융. 이렇게 금융입니다. 금융은 돈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화나 서비스 개입되지 않고 돈 그 자체만의 흐름. 그래서 여러분 자금 조달 행위. 쉽게 말하면 돈 끌어오는 것. 금융이란 돈 끌어오는 거다. 따라서 금융은 돈 끌어오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풀어 말하면 돈 끌어오는 것이고 좀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 자금 조달 행위. 이게 뭐냐면 금융입니다. 자금 조달 행위. 금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금 조달 행위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금융은요? 부동산 금융은요?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과 관련된 자금 조달 행위. 부동산과 관련된 자금 조달 행위를 부동산 금융. 그러면 주택과 관련된 자금 조달 행위는
주택금융이 되겠죠. 부동산 금융은 크게 둘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주택금융, 또 하나는 토지금융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택금융을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주택금융이 거의 주다. 주택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룬다. 그리고 이 주택금융이 우리는 부동산 금융이라고 하는 틀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주택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금융의 원리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금융이 대종을 이루거든요. 주택금융이 주가 된다. 자, 주택금융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교통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냐면 이런 교통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금융을 주택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자, 금융의 기초적인 원리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주택금융을 이야기하면서 A라는 은행과 갑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A은행과 갑, 이게 A라는 은행, 갑입니다. 그럴 때 A은행으로부터 갑에게로 돈이 이렇게 갑니다. 얘가 돈을 빌린 거예요. 현금이 가겠죠. 그럼 이제 당연히 얘는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줍니다. 저당권을 설정을 하겠죠. 그럴 때 A은행과 갑 중에서 우리가 대출자라고 말하면 A은행을 말하는 거라고요, 갑을 말하는 거라고요. 네, 대출자 그러면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쪽 A은행을 대출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을 뭐라고 하느냐? 갑을 뭐라고 하느냐? 네이버나 뭐 그런 데 찾아보니까 뭐 대출자가 돈을 빌리는 쪽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있던데 하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갑을 차입자라고 해요. 여러분,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서 누가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서 누가 빌려주는 쪽이에요?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말할 때 빌려주는 쪽은 대를 써요. 빌리는 쪽이 차예요. 여기 빌려주는 거고 여기 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려주는 쪽은 대출자예요. 빌리는 쪽은 차입자예요. 용어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A은행이 대출자 그리고 갑이 차입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대출자와 차입자 용어 혼동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출제자중에서 시험 보는 사람 헷갈리지 않도록 얘를 대출기관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착한 출제자는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대출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얘는 대출자, 얘는 차입자. 민법에서는 얘는 뭐라고 하죠? 저당권자 그래요. 얘는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나는 내가 볼 땐 저 꼭 뒤집어진 것 같아요. 반대로 된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민법이 하나도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좀 헷갈린다, 반대로 된 것 같다 이렇게 하신 분은 민법에 아주 기초도 정리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민법 부지런히 들으시면 금방 헷갈리지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더 공부하시다 보면 A은행을 대출자, 저당권자라고 하고 갑을 차입자, 저당권 설정자, 부동산학에서는 얘를 피저당권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 말들이 같이 혼용되어 사용되는데 부동산학에서는 노란색이 제일 많이 사용돼요. 민법에서는 파란색만 말하셔야 돼요. 부동산학에서는 다 말해도 돼요. 그러나 노란색이 제일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용어에 대해서 알고 계십시오. 금융과 관련해서 이 갑이 돈을 빌리는 사람인데 갑이 왜 돈을 빌렸느냐? 집 살려고 돈 빌렸다. 그러면 주택 소비자.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고자 돈을 빌린다. 그러면 주택
건설업자 또는 주택개발업자 이래도 좋습니다. 주택건설업자다. 그러면 주택 소비자라면 집 살려고 돈 빌리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택 소비자라면 주택 소비금융이다. 그렇게 말해요. 주택 소비금융이다. 주택금융의 경우로 주택 소비금융이다. 주택개발업자, 주택건설업자라고 한다면 주택건설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라면 주택개발금융이다. 주택소비금융이냐 주택개발금융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택소비금융, 주택개발금융. 주택 소비자에 대한 금융으로서 주택 소비 금융, 그러니까 주택 금융을 크게 둘로 구분하면 주택 소비 금융이라는 게 있고 주택 개발 금융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용어 주택 금융은 주택 소비 금융과 개발 금융으로 구분한다. 근데 주택 소비 금융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비자 금융 이라고도 하고 간혹 수요자 금융이라고도 해요. 주택 개발 금융을 공급자 금융 이렇게 말해요. 여기는 공급자니까 맞춰서 수요자 금융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주택 소비 금융이라는 것과 주택 개발 금융이라는 것으로 구분한다. 주택 소비 금융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 집 살려고 돈 빌리는 것.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집 살려고 돈 빌리는 걸 저당대부라고 그래요. 목돈 1억 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갑이란 사람이 어떤 집을 살려고 이 집을 살려고 1억 원을 대출받는다. 그러면 이건 주택 소비 금융이에요. 저당대부에 해당돼요. 그런데 이 집을 지어서 공급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거다. 그 건축대부라 그러는데 건축대부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주택개발금융에 해당된다. 집 살려고 1억 원이라는 목돈을 한꺼번에 빌리는 것. 저당대부.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기 위하여 돈 빌리는 건 건축대부, 저당대부와 건축대부가 있다. 주택소비금융, 개발금융 이 구조를 여러분이 먼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만큼만. 나머지 뭐 주택금융의 필요성, 기능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이 보셔도 돼요. 107페이지. 107페이지. 뭐에 대해서 할 거냐면 저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잔 말이에요. 제목 보실래요? 1. 저당 그래놓고 그 형광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괄호 안에 영어로 읽어보실래요? 뭐라고 읽어요? 네, 그 모기지라고 읽어야 돼요, 여러분. 모를 테지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모를 테지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어떤 분은 모가지 그렇게 읽어도 안 돼요. 아셨죠? 네. 따라서 모를 테지 모가지가 아니라 모기지. 옛날에는 모개지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모기지. 모기지. 따라서 저당 모기지. 저당의 의 종류 이렇게 있습니다. 저당은 한마디로 말해서 부동산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저당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동산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저당. 그러니까 이거 저당이죠. 지금 이 집 담보로 해서 돈 빌렸습니다. 그때 빌려주는 쪽을 뭐라고 한다고요? 대출자, 저당권자. 빌리는 쪽을 뭐라고 한다고요? 차입자, 저당권 설정자라고 한다고요. 부동산학에서는 피저당권자라고 부르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용어 알아두시고 오른쪽 보조단에 제가 말씀드린 민법 이야기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의 종류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도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넘어가셔서 건축대부만 제가 이야기를 했죠. 건축대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건설업자가 집을 지어서 공급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출받는 건 건축대부에 해당된다. 그리고 어디냐면 개발금융이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이제 금융의 용어, 기초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금융의 용어와 기초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용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금융의 용어, 기초 개념.
이 금융의 용어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기초 개념. 자, 금융의 용어. 부동산 금융의 용어. 그리고 기초 개념. 이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잠깐 갑이라는 사람이 이때 1억 원을 대출받은 거예요. 이때 1억 원을 대출받았고 기간은 몇 년이냐면 15년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럴 때 1억 원을 뭐라고 하냐면 최초로 대출받은 금액을 융자원금 그래요. 융자원금이다 이렇게 말해요. 융자원금을 갚도록 부여된 기간 15년을 융자기간이라고 말해요. 융자기간을 상환기간이라고도 하고 저당기간이라고도 해요. 이게 뭐냐면 융자원금을 저당대부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냥 줄여서 융자액 이렇게 융자원금이니까 원금이니까 줄여서 융자액 그리고 융자기간을 상환기간 혹은 저당기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대출받은 금액을 융자원금 저당대부 얘기를 한다. 융자원금을 갚도록 부여된 기간을 융자기간 상환기간이라 한다. 그리고 융자원금을 갚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융자원금을 갚아가요. 5년 동안 갚았다고 합시다. 그럼 융자원금을 갚는 것을 융자상환이라고 해요. 융자원금을 주기적으로 갚는 것 융자상환이다. 이렇게 말해요. 융자원금을 갚고 남은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출잔액 혹은 저당장금 이 말이 같이 사용돼요. 대출잔액 혹은 저당장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용어 융자원금, 융자기간, 융자상환, 대출잔액 혹은 저당장금 요거는 흰색인데 이건 왜 노란색에 포함시켰느냐. 금융에서는 이 둘이 막 혼용돼 사용됩니다. 대출잔액, 저당장금 두 가지가 많이 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혹가다한 상환기간이라고도 합니다. 융자기간. 자, 그래서 이렇게 융자원금, 융자상환 그 다음에 융자를 갚고 남은 것은 대출잔액, 저당장금 용어에 대해서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융자원금, 융자기간, 융자상환. 그런데요,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매 기간 갚아야 되는 거, 요거. 매 기간 갚아야 되는 것을 우리 투자론에서 뭐라고 한다 했죠? 부채 서비스 얘기를 했죠. 이것을 금융에서는 뭐라고 했었죠? 원리금 상환 얘기를 했었죠. 원리금 상환액을 보통 매월 갚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월부금이라고 불러요. 월마다 갚는다 해서 월부금. 근데 이걸 연으로 환산하잖아요. 그럼 연간 여기다 이렇게 붙여요. 연간 융자 월부금 이렇게 말하게 돼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갚아가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 연간 융자 월부금 또는 그냥 월부금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 용어 정리를 먼저 하십시오. 금융에서 기초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를 먼저 하십시오. 그래야 이제 이자율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요거 먼저 여러분이 금융과 관련된 기초 용어를 잘 알아두십시오. 우리는 이자율에 관한 이야기가 이미 앞에서 벌써 나왔는데 사실은 이자율은 이렇게 금융에서 배워요. 부동산학 개론의 경우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7개 과목, 부동산학과에서 배우는 7개 과목이에요. 거기다가 총론까지 포함해요. 그래서 포함해서 토탈 총 8개 파트거든요. 그 8개 파트로 돼 있어요. 근데 이 7개 과목들을 대략적으로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자율의 개념은 우리가 쭉 파트가 이렇게 A, B, C, D 이런 파트가 있다고 해봐요. 이자율의 개념은 여기서 배우는데 이미 이자율이라는 용어가 다른 파트에서 나와요. 이미 앞쪽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론에서 금리 혹은 이자율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이런 얘기 나온다고? 그런데 이자율에 대한 얘기는 저 금융에서 자세히 배운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여기만 계속해서 3번에서 5번 반복해 본다고 그래서 개념 이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이렇게 다 보는 거죠. 전체를 봐서 계략적으로 흐름을 봐서 먼저 숲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또 하나하나 부분 보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부분을 보고 그리고 그 나무가 이 숲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다시 또 숲을 보고 그 숲은 어떤 나무로 구성되어 있는지 전체를 보고 이런 흐름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항상 전체를 개관할 줄 아는 흐름들이 되게 중요해요. 전체를 먼저 강의를 듣는 거죠. 이 부분에서 내 이해도가 좀 떨어져.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렇다고 그 부분을 계속 돌려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몇 번을 돌려봐도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돌려보니까 이해가 안 되죠. 어지럽기만 하고 돌려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몇 % 정도 대충 이해가 되면 60% 이해가 되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냥 5, 60% 이해가 되잖아.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기초과정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다시 보니까 이해가 안 됐던 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뒤쪽의 내용을 알았거든. 맞물려서. 그렇게 반복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단서 달지 말고 내가 계름만 하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떤 분들은 계름만 하니? 내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아니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반복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초과정에서는 제가 볼 때는 책 볼 시간에 책 읽는 시간에 강의를 한 번 더 듣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 다음에 노트 정리할 시간에 한 번 더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에 가서 민법 같은 경우에야 뭐 강의 들으면서 세워놓고 판서하고 정리하고 좋아. 근데 개론은 절대 그러지도 마요. 개론은 이렇게 인강으로 뭐 세워놓고 쓰지도 말고 기초과정은 다 듣고 다시 와서 다시 반복해 듣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좀 쌓여야 돼. 맞아. 융자 원금, 그 다음에 융자 기간, 융자 상환, 그리고 대출 잔액. 옛날에는 이거 융자 잔고 그랬거든. 근데 일본식 용어라 그래가지고 그 국어교육원에서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공부안으로 만들어 나온부터는 이렇게 대출 잔액, 저당 잔금 이렇게 잘 나와야지. 그래서 여러분 용어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쉬었다가요. 이 부동산 금융의 용어 및 기초 개념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